자, 지난 영상 마지막에서 제가 이 무상증자 진행되면 요렇게 변할 거예요. 뭐 유동성 증가하고 뭐 요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건 좀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오늘은 좀 구조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상증자의 이벤트에 참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궁금한 건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오른다, 떨어진다, 오르고 떨어진다, 떨어지고 오른다. 요게 궁금한 거잖아요. 이게 제일 솔직한 질문입니다. 오르나요? 떨어지나요? 이거 물어보죠. 근데 요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생각은 잠시 치워놓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에코 프로그램 주주로서 요번 무상증자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어떠한 배경 속에서 발생이 되는 건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해보려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일단 회사는 자산과 자본을 이렇게 나눠서 보진 않아요. 원래 재무구조 볼 때 자산, 자본, 부채 보고요. 이 각각의 비율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동 비율, 당좌 비율, 캐시플로우 관점에서 보죠. 근데 무상증자만큼은 이걸 다 볼 필요가 없고요. 그냥 자산과 자본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기업은 이 자본과 외부에서 끌어오는 돈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본과 외부에서 차입해오는 돈들, 뭐 부채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사업을 벌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비용이 나오고, 순수한 이익금들이 남겠죠. 이 중간 과정은 생략할게요. 매출 나오고, 비용 나오고,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순수하게 남는 돈이 바로 이렇게 자본으로 이렇게 얹어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막 색칠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당장 그렇게 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 가지고 부채를 깎아먹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본금 3천억이었고 부채 1천억 가지고 총 4천억 가지고 사업을 벌여가지고 순수익이 한 1천억 남았어요. 그러면 이 부채를 탕감시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재무구조 상에서 이득입니다. 재무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에코프로비움처럼 그냥 쌓아두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잉여금들을. 결국에 총 자산 중에서 내 자본을 빼면 잉여금이 남습니다. 이 잉여금으로 부채에 어떤 마이너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냅둘 수도 있는 거죠. 돈이 워낙 잘 벌리면.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전체 자산 중에서 이 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많아지면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두는 돈을 잉여금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준비금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어떠한 비판을 받을 수 있냐면 회사가 돈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이걸로 뭐 다른 신사업을 하던 아니면 공장을 새로 짓건 뭔가 좀 공격적인 어떤 자본을 효율성을 제고를 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노는 돈이 많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기업들, 잉여금들이 너무 많이 쌓인 기업들이 국내에는 굉장히 많아요. 특히 코스피에. 이익 굉장히 좋고 매년 벌어들인 순수익 많은데 경영진들이 조금 안주하는 거죠. 더 자극적인 도전을 하지 않고 회사에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성장 중인 에코프레빈 같은 기업들은 잉여금이 쌓이면 이거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이거를 자본으로 편입시켜가지고 조금 더 몸집을 키워가는 거죠. 벌크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먹고 살을 찌어놨으면 탄단지를 다 챙겨가지고 찌어놨으면 이거를 이제 근육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커팅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게 이 자본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낚는 잉여금 가지고 크게 회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배당을 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부채를 갚아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이 이 무상증자입니다. 주주들한테 비용을 받지 않고 증자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그림상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잉여금의 영역이 여기였다면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자본을. 얘네 거를 빼다가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 무상증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걸 다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보면 무상증자라는 건 결국에 돈이 남아야 되는 거고 돈이 남으려면 이렇게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비용이 나와도 순수익, 영업이익이 남아 돌아야지. 이렇게 쌓아가고 너무 많이 쌓였네? 우리 이거 커팅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상증자가 호재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 줄 알아야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마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아니면 증권 쪽 공부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지 않아도 하는 사람도 있던데 돈 많이 안 벌어도 하는 애들 있던데 그런 한 가지 예시로 제가 기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소개가 아니라 예시입니다.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알테오젠이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무상증자를 진행해 가지고 마지막 불꽃 쏘고 이 이후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거 차트 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걸 왜 아느냐? 저는 이 무상증자 이벤트에 매수를 했다가 팔고 나온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제가 팔았던 이유는 뭐였냐면,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처럼 이렇게 실제로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쌓아가는 게 싫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우리 굴려보자 해서 자본으로 편입시키는, 뭐 배당을 때리던 무상증자를 하건 부채를 탕감시키건 이런 과정들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호재예요. 근데 이게 꼭 돈을 남겨먹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무상증자는 가능은 해요. 이런 경우는 주로 벤처 기업에게 많이 발생을 해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가지고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어떤 주식이란 메커니즘 상에서 이게 남기 때문에, 남는다라고 뜨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거지. 실제로 기업이 어떤 사업 영역에서 어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가지고 이거를 주주들에게 나눠준다라는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단적인 예, 알테오젠 주주분들에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에코프로비엠이 하는 이 무상증자의 결과 얘네가 하는 건 좀 다릅니다. 실제로 이 무상증자가 아까 그 얘기 들었죠. 오르냐 떨어지냐, 오르고 떨어지냐, 떨어지고 오르냐. 이런 벤처 기업들 아직 실체가 그렇게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고 재무구조상으로 안정화되지 않는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마지막 불꽃이 되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이걸 진행하고 나서 호재가 나와가지고 쫙 오르고 이걸 받쳐주는 어떤 밸류에이션들이 준비가 된다면 그게 시작점일 수는 있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크게 나눠보자면 정말 돈을 잘 벌어가지고 하는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과 벤처 기업들, 이 주식 발행 초과금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을 해본다면 에코프로비엠은 이 전자에 속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냥 전체적인 프레임입니다. 이거를 조금 다른 어떤 도식화를 해서 보여드리면요. 아까는 그 원 안에 원이 있는 것처럼 그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회사에 자산이 있고 자본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잉여금이 딱 생기는 거죠. 요거를 바로 이렇게 자본금을 들여오지 않고 외부에 대기시키는 그림이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자본금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쫙 벌여가지고 남는 이 별 표시를 바로 열로 넣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 잉여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쌓다 보면 결국에 태양이 되겠죠. 약간 태양이 아니라 아따맘마 같네. 근데 이거를 나중에 무상증자를 때리던 배당을 때리건 아니면 뭐 부채를 탕감시키건 할 수 있는데, 무상증자 구조에서는 얘네를 이렇게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다. 그래서 외부에 좀 튀어나온 이 혹들을 안으로 이렇게 색칠해주는, 이렇게 몸집을 키워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사실상 전부예요. 무상증자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아 무상증자 좋은 거지라고 이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 이해를 하지 않고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는 이 주식 수량이 좀 늘어난다는 거. 그에 따라서 조금 더 호재에 민감해지고 악재에도 민감해질 수 있다는 거. 이 변동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을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거. 대신에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노다지죠. 그래서 보면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유상증자의 납입 예정일이 6월 24일이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6월 28일을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상증자를 받고자 한다면 주말 껴있으니까 27일, 24일에서 한 23일 정도까지 매수를 하면, 그리고 보유한 상태라면 이 무상증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게 3분의 1이잖아요. 한 주당 3주 주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런 거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50만 원인데 다음날 됐는데 이게 마이너스 막 60 몇 프로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식을 일단 가져가서 다시 돌려줘서 3주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당장 이렇게 떠 있을 수는 있어요. 나중에 다시 어차피 들어오면 메꿔지니까 이것 때문에 놀라시지 말 거. 요거 미리 당부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구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내용들은 사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요 이상 공부하는 게 그렇게 필요는 없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무상증자가 진행됐을 때 이게 이익잉여금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발행 초과금으로 하는 거냐, 이걸 구분해야 되고, 이익잉여금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좋게 봐도 된다. 다만 이게 진행되고 나서는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다. 근데 얘도 그래요. 다만 얘는 정말 실체가 있는 무상증자인 거고요. 요거는 조금 아닐 수 있다. 요것만 좀 분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무상증자를 하는 애들과 이 자본금을 편입시키는 애들과 남아서 하는 애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그런 애들 구분하시면 되겠다. 진짜 같은 경우의 구조는 에코프로빈 같은 구조, 그리고 용 껍데기만 있는 건 알테오젠 같은 구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